자, 2024년 1차 노동법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제 소개는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이력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바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첫 시간에는 제가 OT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기본 이론의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OT를 진행해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명회 때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2024년 시험 제도의 변화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1차 시험 합격률이 올해 35%였다. 이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이 50 그리고 60 이렇게까지도 합격률이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35%로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겁니다. 물론 35%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합격 수기들 보시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2주 만에 붙었다는 분, 한 달 만에 붙었다는 분,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1차는 그냥 기본이다, 기본 이론 강의 안 들어도 된다,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로 추락한 이유가 뭘까? 제가 올해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만 예전에 있었던 논법대로 안 나와요. 기출문제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고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옆에 거, 그거 아래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전에 있는 조문이 이렇게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전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것만 열심히 봤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요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요거 그대로 있네, 요거 정답이지 또는 오답이지 하고 지나갔다가 보니까 나중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별표가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2개, 3개 연속 다 별표다, 큰일 났다, 이제 패닉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좀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거나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에서 막 구석에서 냈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논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무슨 시사점이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달달 돌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워서는 붙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이 기본 이론 듣는 거 정말 잘하셨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 이게 강의도 들을 수 있지, 시간이 없다? 못 들어요. 2배수로 해서 듣는다면 당연히 다 휘발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2배수도 못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문제만 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올해 2024년은 40문제가 출제된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25문제였는데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한 문제 틀렸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시사점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됐다면 이제는 다 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거 한 문제짜리니까 그냥 포기하죠 하고 넘어갔던 게 노동법에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 기타 법령이 있어요. 기간제법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넘기시죠, 이렇게 했었어요. 민법으로 얘기하자면 민법은 여러분 강의 듣고 계시니까 민법 총칙만 달달 외우세요. 채권 총칙에서도 또는 채권 강론에서 고용판만 보세요. 그러면은 40점, 60점 나옵니다. 이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서 나온다? 채권 총칙, 그 다음에 채권 강론에서도 손해배상 부분 나옵니다.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할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석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 잘 듣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요, 이런 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문제를 내 실력으로 풀어내면은 그냥 합격을 합니다. 근데 노동법은 이렇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1차 공인노무사 노동법 강의도 하지만은 제가 공무원 강의도 하거든요. 공무원은 시험 난이도로 얘기를 해보자면 9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면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리스크가 다르죠. 우리는 한 문제 틀려도 절대평가 60점 넘으면 되잖아요. 공무원은 한 문제 틀리면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도 보면 7급 공무원은 우리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지역적인 부분. 판례보다는 오히려 거기는 법정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 패턴이라든지 변화되는 거 흐름을 봤더니만 중요한 거 그대로 내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진다, 시험 문제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지역적인 데서 정말 풀 수 없도록 내진 않더라. 그러니까 정석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는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를 그냥 흐름을 괜히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세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강의 목표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게 평균 60점 절대평가다라고 했죠. 시험이 어려졌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만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한다? 아니란 거예요. 네.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반성문 써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합격하고 나면 합격기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올인을 했는지 이런 거 쓰시는 거고요. 딱 60점 붙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합격 수기 써도 돼요. 네, 저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었지만은 목표 자체를 뭘로 해야 되냐 하면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사 합격이 목표지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0점 절대평가를 위한 공부들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건 최대 효율을 챙겨야 된다. 1차만 강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점을 위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최종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효율을 잘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1, 2차를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노동법과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할 거고, 그 외에 겹치지 않는 내용들은 제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해서 1, 2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부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합격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그걸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노동법 뭐 시중에 있는 책 한번 사보시거나 아니면 1차 위주의 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근데 제 책은 보면은 되게 얇거든요. 아니 이거 가지고 솔직히 1차 되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거, 그전에도 이렇게 얇은 책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생이 다 배출이 됐다. 그러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시험에 나올 부분은 다 맞추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난이도라든지 문항수 확대를 반영해가지고 강의가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 교재는 방금 보여드렸던 재본 교재인데요. 재본 교재 이름이 적중노동법 기본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시중 서점에서 팔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재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출판을 했었어요. 근데 출판했었는데 출판해 보니까 가격만 비싼 거예요. 가격 비싸고 근데 수험생들은 이걸 불과 그렇게 길게 보진 않아요. 그럼 이걸 굳이 그걸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나름 저도 주머니가 가벼웠던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헌책방 가가지고 옛날 책 사보고 추록 붙이고 막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런 것도 제가 강의 들을 때도 칠판 지우는 알바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2차 할 때 더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에 저는 그냥 가제본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퀴즈 자료가 나갈 겁니다.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퀴즈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그 시간만 진행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나갈 거고 2회차부터 제공되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자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플 만든 게 있어요. 노무사 문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는 기출문제 그 지문별 OX 그다음 오지선다 다 있는 어플인데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공짜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뭐 서버비도 나가고 그다음 개발자 돈을 줘야 되는데 개발자한테 돈을 못 줬어요. 임금체불은 아니고 같이 좋은 거 좀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누가 돈 주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 정보를 지식을 줄 테니까 그걸로 수험생들한테 문제집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어플이고 그냥 문제집이라 보시면 돼요. 문제집인데 그 문제집을 이 어플로 만들었다. 우리가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계속 뭘 하게 됩니까? 놀게 되잖아요. 노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료라는 점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 방법은 자,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조문, 판례, 학설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법 조문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판례는요. 이 조문을 가지고 싸웠던 사례들이 있겠죠. 실생활에서 근로자가 뭐 임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통상임금에 맞춰가지고 임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해석을 근로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난 못 줘. 이렇게 하면 이제 노동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가요. 법원을 가면 누구의 해석이 맞냐 이렇게 싸우는 게 판례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차피 법원에서 나왔던 판례가 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죠? 물어보시면은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조문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은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형법도 한번 얘기 들어보면 사람을 죽인 자,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형이 처한다 라고 돼 있다 해보죠. 그럼 사람이 뭐죠? 사람이? 그럼 우리는 뭐 걸어다니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로봇도 걸어다니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로봇도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단어는 법정 용어는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되게 애매하더라. 그럼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왔을 때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 그게 어디냐? 법원이란 거죠. 그래서 이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법조문이 현실에 적용해서 내렸던 결론이 판례고, 이 판례는 어느 정도 현재 적용되는 해석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출제가 됩니다. 학설은요,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학설은 시비가 붙습니다. 왜냐? 교수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법 얘기해보면 사람,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걸어다니고 말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수님이 출제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과연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된다 볼 수 있냐?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럼 공정성 시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학설은 웬만하면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재들은 이 학설이 좀 많이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도 되게 많고 교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들이 되게 많아서 읽을 거리는 풍부한데, 그런데 요즘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봐야 되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조문,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판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것만 추려가지고 정리한 게 요 교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조문 내용을 학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쭉쭉 풀지 않고 그냥 조문 그대로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지문 보시면, 기출문제 지문 보시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걸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단점이 있죠. 조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지고는 와닿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필수적인 게 강의를 들어줘야 돼요. 제 교재는 제 강의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고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습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습을 해오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이 조문 내용 중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했었지, 이런 것들을 눈에 최대한 익혀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복수 퀴즈가 나오면은 이 단어 때문에 틀렸었지, 이 단어가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확한 조문의 단어와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강의 중에는 이 의미를 열심히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조문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외우고 오셔야 된다. 쓰지는 못해도 이렇게 생겼었지라는 걸 머릿속에 최대한 넣고 오셔야 된다. 다음, 판례의 근거와 결론을 이해해야 된다. 판례는 다행스럽게 문장은 되게 긴데요, 그 판례를 되게 압축적으로 해서 지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판례의 결론을 알아야 일단 이걸 얘기하는구나 바로 와닿고요. 그 다음에 그 긴 문장 중에 핵심적인 근거들은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는 이해만 잘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조문은 근데 어떻다? 조문은 생김새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지문의 물음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객관식 때 진행할 건데, 객관식에서 뭘 묻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문 가지고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객관식 강의 때 제가 지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뭘 요구하고 있구나, 출제자 의도가 뭐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요. 1차 노동법 전체 강의 일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있죠. 8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강의는 8월에서 9월 초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이 나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또 한 번 더 기본 이론이 1월, 2월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중복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스텝은 객관식 문제풀이가 다음 스텝인데 무려 언제 있죠? 한참 뒤에 있죠. 야, 이거 다 잊어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일정은 뭐를 전제로 한 거냐? 1년 내 합격하는 일정으로 지금 짜져 있는 거예요. 학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쉬엄쉬엄 해가지고 언젠가 붙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소화해.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 따라와서 소화를 다 해내다 보면 붙어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학원 일정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쉽지가 않죠. 예, 나의 모든 삶을 거의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서울대 갔겠다. 서울대생 계시면은 그런 삶을 사시면 돼요. 예,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잘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이 재미가 없다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정으로 1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끝나고 뭐 하셔야 된다?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2차 강의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2차 강의를 바로 시작할 때 들어가서 1차 기본 이론 들었지. 그럼 1차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이제 2차에 올인하자. 그렇게 해서 쭉 따라오다가 다시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때 2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추가로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1, 2차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죠. 그렇게 해서 올해 합격. 그럼 내년 이맘때쯤에 합격수기 쓰고 있겠죠. 그럼 제가 와서 이제 여러분 합격하셨는데 좀 수강생 설명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1년 만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고 좋지 않습니까? 딱 1년 뒤면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예로 붙긴 했는데 제가 유예로 붙을 때 작년에 이렇게 했더라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지 쓰면서 생각할 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이거 더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학원의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을 경험했고 실제로 합격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아쉬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실제 합격한 수험생들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면 지금 그렇게 고쳐먹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진행했고요. 이제부터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근데 바로 이제 OT 끝나자마자 강의 진행하면은 높은 확률로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